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제네시스 C90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편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기는 상당 부분 내용이 좀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리미엄 기형급 세단을 그 가치를 평가할 때 기준들이 데이터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반 상식에서 규정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 무슨 뭐야 뭐 그런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벌써 제가 개념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배가 고파가지고 일상 대중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맛집 찾아다니거나 소문난 그런 미식가들 어떻게 맛을 느끼는지 또 가치를 느끼는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명한 식당, 미슐랭 뭐 이런 식당들 찾아가면서 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맛있는 집, 맛집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맛은 기본입니다. 그 맛에 여러 가지 판단 기준, 가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갈함, 어떤 사람들은 웰빙, 어떤 사람들은 맛이 막 단단해, 맛이 풍부해, 맛이 폭발해.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이런 본인들의 기준, 맛이 있으면서 그 맛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즐길 수 있고 그 가치를 제공받으면 몇 배 혹은 몇십 배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영역이 그런 영역이에요. 굉장히 형이 사각적이고 모호하고 개념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유료라는 말이죠. 돈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사용되는 의미는 뭔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을 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소비재, 그 공산품,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차별화된 가치를 통해서 내가 자존심이 이렇게 충족이 되는구나, 이걸 자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자극할 수 있으면 프리미엄이고요. 그걸 자극하지 못하면 아무리 서비스 제공자나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의도했다고 해도 그건 프리미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자동차, 기암급 이 자동차들이 소비자들에게 내가 이걸 누림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대접을 받고 있구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서비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제공받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면을 많이 드러냈다. 자, 그럼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성능인데 이게 단순히 대중자동차에서 요구되는 잘 달리는, 뭐 빠르게 가속을 하고 엔진이 명쾌하게 작동, 이런 거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잘 달리긴 잘 달려야 되는데 그 잘 달린다는 개념이 좀 더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프리미엄 기암급 대형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 그 가치를 느끼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 성능이 기본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달리고 싶고 부드럽게 달리고 싶어, 그럼 부드럽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가볍게 또 경박스럽게 반응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즉딱 뭐 이런 방식의 이런 세팅들 별로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자동차들은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나 잘 달려, 나 뭐 괜찮아, 이렇게 티를 냈었거든요. 그 티를 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편안함보다는 조금 불편함에 좀 가까울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편안하고 우아하고 안정감 있게 주행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을 최대한 드러내서 강조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걸 죽여놓게 되면 정말 성능이 필요할 때, 내가 달리고 싶어야 될 때 빨리 반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좀 울적해, 아니면 초월 가속을 해야 돼, 오늘은 스포츠 주행을 통해서 나의 시름, 나의 그동안 업무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지 하고 가속 페달에 입력을 합니다. 오더를 주는 거예요. 한번 달려봐, 너 380마력이라며, 너 54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 있다며, 한번 네 역량을 발휘해봐 라고 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굼뜸 없이 즉각적으로 그 성능을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역시도 너무 가볍게 경박스럽게 불편감 있게 발휘해서는 안 돼요.
역시 성능을 바로 느낄 수 있지만 그 성능도 편안함을 기반으로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제가 손발이 오그라들 거라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 프리미엄 기관급 대형 세단을 원하는 사람들이 성능을 말할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산 대형 자동차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일, 심지어는 일본, 야, 저게 부족하다. 이건 좀 그렇다. 아, 내가 진짜 주변에 사람들 보는 시각 때문에 이걸 사지. 아, 진짜 이거는 이러고서 이용해 왔거든요. 제네시스 90는 어떻습니까? 일상적으로 움직일 때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실어놨던 가속페달 살짝 밟으면 움찔움찔하는, 나 성능 괜찮아, 나 잘 달려, 나 뭐 싸움 잘해, 뭐 이런 느낌이 없어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할 때 잘 달려줄까? 내가 정말 속도를 내야 될 때, 추월 가속을 할 때, 혹은 마음이 울적해서 스트레스를 막 벗어 던져야 될 때, 정말 내가 의도한 대로 얘가 움직여줄까? 엔진이 반응할까? 에이, 한번 밟아보자. 그래서 이렇게 밟잖아요? 되네? 괜찮네? 네, 이런 느낌이 실어져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포츠성을 통해서 감성적인 주행을 하려면 엔진 사운드가 정말 훌륭해야 됩니다. 음악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국산 자동차가 추구하는 NVH의 극강의 편안함과 정숙함, 이런 부분하고는 이게 매칭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독일 브랜드에서 잘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 브랜드가 아무래도 엔진에서 들리는 사운드를 음악처럼 즐길 수 있게 스포츠 주행의 하나의 요소로 요거를 승화시키려다 보니까 NVH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강의 부드러움과 편안함, 그리고 스포츠 주행 사이의 그 간극이 얼마나 넓은가, 요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독일 세단은 부드러움에 있어서 좀 더 덜 만족시키는 대신 스포츠용에서 사운드 영역까지 손을 대는 거고, 지금 이 G90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부드러움의 단계를 넓혀놨고 명확하게 그 장점을 살려놨지만, 스포츠 주행에 있어서 동력 성능은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도록 따라가는데, 이 스포츠 감성을 살려주는 엔진 사운드,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구현해 놓기가 어려우니 이런 부분은 좀 포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조율을 했다라는,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드러울 때 정말 부드러워야 되고, 그렇지만 달려야 할 때 힘있게 달려주는 이 특성, 이 프리미엄 기관급 자동차 대형 세단을 원하는 좋은 성능이다라고 하는 그 복잡한 그 맛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국산 자동차가 이 정도의 맛을 표현한 건 제네시스 90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요 맛이 독일 세단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스포츠 주행에서의 감성은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포용력, 전반적인 자동차가 담당하는 그 영역, 캐파를 고려할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속기입니다. 변속기는 더 문제예요. 이게 부드럽게 변속을 하려면 변속기가 직결감, 체결감을 통해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부드러운 어떤 느낌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스포츠 주행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빠른 변속과 직결감을 통해서 잘 달리고 있어, 지금 너의 스포츠의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일하고 있어 라는 걸 또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빠르고 즉답에 가까운 변속기가 부드러움의 영역에서는 편하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고속력 스포츠 모델 이게 천천히 달려보면은요, 이렇게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뭐 DCT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동 변속기도요, 중간중간 고속력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변속 충격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부드럽게 작동을 하면서도 스포츠 주행에서 빠른 변속을 통해서 답답함이 없어야 된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엔진의 출력과 엔진이 발휘하는 토크, 이것보다 더 변속기가 커버하는 영역이 넓어야 됩니다. 오버 엔지니어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에요. 지금 이야기 잠깐 끊고요, 대형 트럭이 옆에 지나가고 있어요. 탱크로리가요. 이 정도 탱크로리가 옆에 지나가게 되면은요, 안으로 들어오는 소음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게 되면 음성에 힘을 주고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속도에 맞춰서 살짝 천천히 앞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녹음 상태가 정말 좋죠? MVH에 있어서 야, 이게 기존의 G90, 그러니까 풀체인지 되기 전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어요.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속기 부분에 있어서 부드러움과 빠릿빠릿한 직결감, 체결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야 되니까 굉장히 골아픈 거예요.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된다. 이게 양쪽을 다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오버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엔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변속기의 그 가용폭을 더 높게, 넓게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이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유성기어와 함께 조합되는 클러치, 또 그 아래 브레이크, 용량들을 다 높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드러운 영역에서는 최대한 변속 충격이라든지 그로 인한 불편감 없게. 하지만 운전자가 달리고 싶어라고 했을 때, 입력을 했을 때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직결감을 실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성능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변속기가 제네시스 G90의 부드러운 승차감과 스포츠 영역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변속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국산 대형 세단이 보여주지 못했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평화 산업에서 국산 모델로 이제 공급을 한다. 독일 브랜드들이 대체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잘 다룹니다. 유럽 브랜드들이 이 서스펜션, 비클 다이나믹스에서는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적용을 했기 때문이죠.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면은 유압 서스펜션에 비해서 이 공기의 압축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밀하고 세밀한, 그래서 승차감 영역이든 아니면 스포츠 주행 영역이든 확실한 담력을 통해서 만족도를 양쪽 다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의 서스펜션입니다. 모두 전환 시에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둘두둘한 도로를 지날 때에도 그 충격을 받아내는 가용폭 자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럼 에어 서스펜션 다 좋잖아. 그러면 다 적용하면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과거에도 이 모하비에서도 적용된 바 있고요, 에쿠스에서도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 국산 대형 세단이나 모하비에 들어갔던 에어 서스펜션의 성능 그리고 가용폭이 그다지 신통치가 않아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움의 영역과 스포츠에서 요구되는 그 담력의 급격한 차이를 상당히 잘 조율을 합니다. 완성도가 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했었던 국산 에어 서스펜션의 완성도하고는 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2톤이 살짝 넘어가는 2.1톤 정도가 되는데, 그럼 축 하나당 견뎌내야 되는 무게가 500kg이 넘다 말이죠. 이게 주행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무게를 감당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에어 서스펜션의 단면에 따라서 받아내는 충격 자체가 또 배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리고 또 에어를 공급하는 호수, 프렌지, 이런 부분에 엄청난 압력들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펌프, 이런 데. 이런 것들이 뭐 에어가 샌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에어 서스펜션 솔루서버 자체도 비싸지만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또 이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 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플래그십, 가격이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고급 모델 외에는 사실 적용하기가 아직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격이 사실은 가장 문제거든요. 아무리 장점이 많으면 뭐합니까? 가격이 비싸면 그 장점들이 다 상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에어 서스펜션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가격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에어 서스펜션은 부드러움과 또 스포츠 영역을 아주 맛깔스럽게, 사실 좁혀내기가 어려운 평행선과 같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좁혀낼 수 있는 가장 진보된 방식의 서스펜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네시스 G90의 서스펜션이 부드러움의 영역과 스포츠 주행에서의 영역 차이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에서 기왕급 자동차에서 요구되는 특징들이에요. 부드러울 땐 한없이 부드럽다가 정말 내가 달리고 싶을 때는
꽉 조여줘서, 다시 말해 신발끈을 꽉 묶어서 발목 다치지 않고 정말 기밀한 움직임을 내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게끔 바꿔주는 겁니다. 성격을 확 바꾸는 거예요. 가속을 살짝 진행을 하면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스티어링 휠의 담력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됩니다. 무게감이 이렇게 흔들지 않아도 느껴질 정도로 스티어링 휠이 강하게 조여지는데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스펜션도 후진동의 양을 확 줄여버려요. 직진하고 있는데도 예민하신 분은 와, 이제 허듬짐이 별로 없어지면서 단단하게 서스펜션이 조여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속도를 내거나 또 회전을 할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국산 모델에서 과거에도 이 드라이브 모드 최초로 적용을 하면서 각 모드별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즐겨보세요 했는데, 초창기에는 사실 모드만 이렇게 화면만 바뀌고 이렇게 모드, 에코 모드, 스탠더드 모드, 혹은 뭐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이니셜만 나왔지 그 모드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네시스 G80 현행 3세대 모델이 나오면서부터 그 모드 차이가 굉장히 명확해졌는데, 지금 G90는 제네시스 G80에 비해서 더 커졌습니다. 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드러움을 느끼는 이 편안한 영역에서는 좀 더 극대화되어 있으면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와 대비되게 허듬지김이 없이 깔끔하게 진동을 잡아내는 그런 모드와 묵직한 스티어링 휠의 담력으로 성격을 바꾸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의 스티어링 담력이라든지 서스펜션이 조여지는 정도가 독일의 대형 세단, 그러니까 주행 성능이 강화되어 있는 뭐 7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모델들에 비해서는 조금 소프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부드러움의 영역이 그런 모델들보다 더 강하게 와닿기 때문에 그 부드러움과 강하게 설정되는 스포츠 영역 간의 간극에 있어서는 독일 모델이나 지금 이 G90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차이를 내게 해주면 프리미엄 자동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가치를 느낍니다. 와, 이렇게 성격이 확 변하는구나. 내가 필요할 때는 정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구나. 그래, 프리미엄은 이래야지. 뭐 내가 자주 쓰진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안 되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뭐 한국에 달릴 데가 어디 있다고, 뭐 200km 이상으로 달릴 데가 어때요? 그 많은 출력이 왜 필요해? 예, 그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이렇게 슈퍼카 타시는 분들도요 300km 거의 안 냅니다. 사셔가지고 평생 안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왜 사실까요? 그 성능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능이 구현되어 있는 누구나 살 수 없는 그 차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뭐 한 50km, 60km, 뭐 100km로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이 차는 300을 뚫을 수 있는 차야. 아, 이 차는 극강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라는 그 심리적인 만족감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그 차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기안급 자동차도 왜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서 명확한 성격 변화를 통해서 잘 달립니다라는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 되느냐. 꼭 이 기안급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스포츠 주행을 자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스포츠 주행을 거의 안 하더라도, 뭐 이거 폐차할 때까지 뭐 십몇 년 타시면서 할 일이 없을지라도 내가 원할 때는 달려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때때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원할 때 잠시 잠깐, 그게 몇 초라고 하더라도 그런 만끽할 수 있는 성능이 동시에 구현이 돼 있구나라는 게 이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돈이 아깝지 않게 만드는 가치를 만들어주는 포인트입니다. 이걸 실어놓지 않으면 프리미엄 자동차로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지금 G90가 이전에 국산 자동차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스펜션 부분의 조율에 있어서도 이게 부드러움과 스포츠 영역 사이의 그 큰 간극을 통해서, 와, 얘는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편안하게 나를 실어주다가 내가 원할 때는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스포츠 주행면에서도 이런 가치를 보여주는구나. 네. 차가 없을 때 제가 이렇게 주행했었던 요 느낌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네, 요거 잠깐 참고해 보시고요. 차를 이렇게 좌우로 좀 흔들어도
차가 꿀렁꿀렁 하는 느낌이 없어요. 지금 주변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뒤쪽에 따라온 차가 없어서 잠깐 흔들어 봤는데, 보통 편안하고 안락한 소프 드리븐 같으면은요, 방금 제가 요 정도로 흔들어도 차가 출렁 해야 정상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지금까지의 국산차들 대형 세단이 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꽤 크게 흔들어 봐도 꿀렁꿀렁 하지 않습니다. 꿀렁꿀렁 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세를 잘 잡아냅니다. 아주 칼같이 잡아내는 건 아니죠. 칼같이 막 딱딱 떨어지게, 야, 이 정도면 디렉셔널 리스폰스 진짜 기가 막힌데,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5.2m가 넘고 평상시 미끄러지듯이 가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가, 아니 흔들었는데 이 정도야? 동작이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이 느낌을 주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지금 제네시스 90 프리미엄 모델다운, 기함다운 그런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담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브레이크입니다.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져. 이 브레이크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프리미엄 자동차에서 좋은 브레이크, 맛있어야 돼 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힘듭니다. 자, 프리미엄 대형 기함급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니셜 바이트가 강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니셜 바이트가 강하면 노스다운, 피칭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살짝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닿는 거 불안해서 못합니다. 이니셜 바이트 강한 거 싫어한다며. 그러면 그걸 약하게 해놓으려면 차가 밀려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밀리면 안 되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 이니셜 바이트가 강한 건 원치 않는데 밀리면 안 돼. 뭐 어쩌라는 얘기야. 그 절충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리니어한 반응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그 비율에 맞게 제동이 안 되면 짜증납니다. 불안해해요. 제동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과 후반, 이때 막 정신줄 놓거나 아니면은 막 담력이 변화, 이런 싫어합니다. 아니, 비례적으로 리니어하게 그런 브레이크 싫어한다며.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너무 정직하게 듣게 되면 이건 계속 같은 힘을 가지고 밟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피곤할 수 있어요. 스포츠 주행할 때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요 브레이크를 살짝 빼면서 후미를 돌려주는 뭐 이런 동작도 만들고, 트레일 브레이킹 같이 여러 건 어떤 재미를 통해서 리니어한 브레이크의 어떤 장점들을 원하는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사실 브레이크 페달을 상황에 맞게 계속 조절해, 이게 피곤하거든요. 어떤 때는 차가 내가 이 정도의 압력을 가하더라도 지가 알아서 리니어하게 작동이 되면 좋잖아. 운전자의 패턴, 이런 것들을 인텔리전트하게 분석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인위적인 어떤 조율이 리니어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페달 조작을 너무 민감하게 하지 않아도 받아서 운전자의 패턴을 잘 인식을 해서 차가 조절을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현해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국산 자동차들, 대중 모델이든 기아이든 이니셜 바이트를 강하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브레이크 세게 안 밟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대체적으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필요할 때 점점 오오오 하고 밟거든요. 근데 원래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는 요령이, 정석적인 요령이 스폰치를 강하게 이제 확 밟는 느낌이 아니라 스폰치를 누를 때 이렇게 쑥 하고 힘있게 누르는 느낌으로 쑥 밟아야 돼요. 압력을 크게 강한 다음에 점점 빼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석이냐를 떠나서 로컬의 소비자들, 로컬의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타는 부분에 있어서 주력을 해놔야 됩니다. 이런 설계를 해놔야 되니까, 이니셜 바이트라도 강하게 해놓으면 잘 듣는 것처럼 되니까 또 운전의 안정감이나 사고 방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게 불편감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에코 모드에서 보면은요, 이 살짝 밟았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았을 때 쏠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차는 제동이 되고 있다는 걸 운전자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니셜 바이트가 강해서 앞으로 몸이 쏠리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이제 제동이 되고 있구나라는 안정감을 어느 정도 느끼게 그 절충점을
나름대로 찾아놨다는 거예요. 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니셜 바이트가 강해집니다. 이럴 때는 아무래도 속도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초반에 브레이크가 강하게 작동이 된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에코 모드와 비교를 하게 되면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달릴 때는요, 이니셜 바이트가 조금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바로바로 브레이크가 든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스포츠 모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라고 차이를 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라이브 모드를 길게 누르면요, 소퍼 모드가 됩니다. 소퍼. 이 소퍼가 편안하게 앉는 쇼퍼를 얘기하지 않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기사로 이제 운전을 해야 될 때, 뭐 가족들과 함께 가장이 기사 놀이를 할 때, 아니면 또 중요한 우리 대표님을 모시는 우리 기사님들, 이 쇼퍼 모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이 속도를 이렇게 꽤 내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거의 몸이 쏠리지 않아요. 거의 몸이 쏠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브레이크가 밀리네 이런 느낌이 사실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니셜 바이트가 강하게 초반에 탁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간차를 두고서 막 쪼개놓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들게는 하는데 이걸 운전자든 탑승자든 강하게 느끼면서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로 급격하게 일어나게 하지 않고 긴 시간은, 좀 더 시간을 길게 설정을 해서 이걸 브레이크 담력을 쪼개서 정지는 하는데 그 정지가 불편감으로 느껴지지 않게 조율을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소퍼 모드에서는 좀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가 차선 앞에 차가 있으니까요, 강하게 이제 가속을 진행을 하다가 좀 세게 밟아도 차가 확 앞으로 숙이는 노즈 다운 현상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속도는 생각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쪼개놓고 조율하면서 제동을 걸어주는 이 함수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걸 해낸 거예요. 사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제동이 되면서 몸이 안 쏠린다? 지금까지 국산 자동차, 특히 대형, 이렇게 2.1톤 가까이 되는 이런 무게를 가지고 있고 5.2m가 넘어가는 이 귀함급 국산 세단에서는 이런 느낌을 거의 못 살렸어요. 지금 근데 이 제네시스 90가 이 느낌을 살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성능, 그리고 변속기, 서스펜션, 브레이크, 이 부분에서 단순히 맛있는 세팅을 했다라는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제네시스 90를 시승하고 온 날 조급함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자동차를 타보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잠시 잠깐 시승을 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실제 오너가 돼서 장기간 차를 이용하면서 와, 이런 것도 생각했어? 이런 것도 여기 구현이 돼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품질에 자신이 있고, 뭐 당장 이게 시승을 통해서 계약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타보시고 그 다음 모델에 또 뭐 제네시스를 찾아주시고,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지만 실어놓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실력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맛을 낼 수 없으면 그런 자신감도 가질 수가 없고,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프리미엄을 원하는, 기왕급 세단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당신은 중요한 사람인데 그 중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매일 느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그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제네시스 C90는 그런 허영심을, 그런 손발이 오그라드는 장점을 원하는 프리미엄 기왕급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존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때요? 당신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죠?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독일 세단, 일본 세단을 쌈 싸먹느냐, 프리미엄에 열광하는 기왕급 자동차에서 정말 벤츠, BMW, 아우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가치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한 거예요. 제네시스 C90가 이제 그 영역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다른 브랜드, 독일 브랜드는 20년 이상 소비자들에게 그런 가치를 제공해 왔어요. 사실은 뭐 20년도 더 됐죠. 뭐 현대적인 어떤 가치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영역에 들어왔으니 뭐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뭐가 부족합니까? 가장 프리미엄 자동차에서 핵심인 브랜드만 봐도 가치를 느껴,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사실은 품질이 또 프리미엄의 영역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과 충격,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충격파가 필요한 상황인데, 제네시스 9T가 사실 이 정도 품질을 가지고 비슷한 수준까지는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시장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또 얘기하지만 전기차 빨리 내세요. 이런 정도의 품질과 만족도라면 프리미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 실력과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전동화가 플러스가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2년 후에는 바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로드맵을 뭐 순차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전략, 내부적인 많은 회의들, 그리고 또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동시기획해서 출시 못하는 사정이 있겠죠. 사정 없이 하질 않았을 텐데. 그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제네시스 9T 이 정도의 MVH와 이 정도의 실력을 바탕으로 전동화를 실어낸 2급의 기한급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제네시스의 전동화 모델이 주목을 확 끌어당기면서 부족했던 브랜드 밸류의 몇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전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주목을 받고 시선을 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왜 앤디 오래 한 말이 아니지만 먼저 유명해지면 똥을 싸도 열광할 거라 그러잖아요. 지금 벤츠가 똥을 싸도 열광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벤츠 타시는 분들은 참 욕먹어요. 브랜드 밸류, 이거 시간 지나면서 차곡차곡 경력가 언제 쌓아가요? 이 혁신의 시대에. 그러면 이제 몇십 년 지나야 되는데, 한 번에 엎을 수 있는 방법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생태계 파괴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 현대는 까야 맛이다. 이런 분들은 오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까는 컨텐츠 많잖아요. 그리고 인생은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시면 병 걸립니다. 또 평생 국산 자동차 까고 사셔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생각 안 바꾸셔도 됩니다. 생각 바꾸신다고 로또 되는 거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비처럼 음식이 내려오는 것처럼 복이 뚝 떨어지거나 뭐 현금 다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까시던 분들은 계속 까셔도 되고, 뭐 좋게 안 보시는 분들은 계속 좋게 안 보셔도 여러분들 인생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부드리는 건 괜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오셔가지고 막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는 마시고, 뭐 국산차든 뭐 현대기아차든 상품성이 좋든 안 좋든 무작정 그냥 국산차는 까야, 그래야 허튼 짓을 안 해, 이런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채널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런 콘텐츠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인구가 많은 것,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친구하라는 거고, 남자 여자가 반반인 것, 서로 보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소울메이트 하라고, 그런 사람 배우자로 선택하라고 있는 거고, 유튜브에 이렇게 채널이 많은 것, 취향에 맞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맞는 영상 골라서 보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네시스 9T, 잘 만든 모델이고 프리미엄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게 국산 대형 세단으로서는 신기원이 될 만한 모델이고 출발점이 될 만한 모델이라고 봅니다. 전동화 모델로 시장까지 바꿨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뭐 빠르게 서두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존의 내연 자동차 시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내연 자동차를 사는 소비자들도 그 상품성을 느끼고 그 상품성을 통해서 만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조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도 다 아시되 혁신의 시대에서 결코 고삐를 늦추거나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당부
누구보다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경영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하지만 항상 불안함과 높아심, 다시 반복되지 않을 이 기회를 지켜보고 있는 소비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가장 인상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 자동차에서도 이제 하나 갖고 싶은데 이 기회를 또 오래 이게 기회가 열리진 않을 텐데 이걸 놓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네, 그런 높아심 때문에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네시스 90는 가성비가 좋은 차입니다. 가성비로 따지냐 이런 프리미엄, 이게 모든 상품이든요 다 가성비가 있어요. 가성비 영역이. 근데 그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대중차에서 요구되는 가성비가 적용이 되지 않을 뿐이에요. 최상단의 소비재를 빼면 그 소비재들은 다 각각의 가성비가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자동차,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가격대의 대형 기아급 세단도요 가성비를 보고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산타페라든지 그랜저를 선택하는 소비자들과는 가성비가 좀 다를 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성비가 좋은 차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동력 성능으로 맛을 낸 부분도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게, 그리고 또 깊은 맛, 또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맛, 예, 그런 맛들을 냈다는 점에서 서스펜션, 브레이크, 그리고 변속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겉으로 스펙에서 느껴지는, 보통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시승하기 전에 이럴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 차는 동력 성능, 변속기, 서스펜션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못 미치면 이제 이건 아우 별로야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놨네, 야 여기까지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고려를 했구나 라고 얘기할 때 칭찬과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건데, 지금 제네시스 90가 후자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네,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칭찬의 평가들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려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상품군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가성비로 다가오는 겁니다. 가성비가 좋은 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뭐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또 옵션 부분이나 또 관련된 컨텐츠들을 다루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든지 이제 분업, 또 본인들이 잘하는 그런 분야에 집중하는 게 좋겠죠? 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